네, 안녕하세요. 네, P&G 교육법인의 박영춘 회계사입니다. 네, 벌써 뭐 이제 지금 세금 보고 기간이 벌써 1월 이제 2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많이 변한 건 없거든요. 이제 원래는 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BBB 법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Build Back Better라는 그런 그 법안을 상정을 했고,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됐었으면 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됐었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 시간이 좀 길어졌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아직 지금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아직 계류가 된 상태고, 이게 뭐 2022년도에는 아마 이제 조금 수정이 돼서 또 공화당이랑 내고를 해서 수정이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패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패스가 되면은 아마 또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거에 또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IRS 시스템에서 1월 24일부터 오픈을 했고, 지금 이제 그 e-파일링 받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 뭐 데드라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4월 15일이지만 4월 15일이 연방정부 공휴일이고 또 그 다음 날이 주말이다 보니까 지금 4월 18일로 이 데드라인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4월 18일까지 파일하시면 되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 뭐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현재 지금 2020년 세금 보고, 그러니까 2020년 세금 보고는 2021년에 파일을 했죠. 그것 자체가 지금 거의 약 한 600만 개가 아직 프로세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 100만 개 정도가 다음 년도로 캐리오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지금 한 5-6배가 넘는 600만 개 정도의 2020년 세금 보고가 지금 프로세스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2021년 세금 보고는 굉장히 좀 딜레이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 2020년 것 자체도 지금 아직 프로세스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팬데믹 때문에 그 IRS 직원들이 지금 그 제대로 근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또 팬데믹 기간이다 보니까 이 구제금융 같은 걸 받기 위해서 기존에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 없던 분들까지도 세금 보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그 다음에 또 페이퍼 파일링, 이제 이 파일링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빨리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 지금 페이퍼 파일링을 하는 것들은 이 직원들이 매뉴얼리 그거를 검토하고 시스템에 집어넣고 스캔해서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그 국세청 직원들이 지금 그 자택근무를 많이 하고 뭐 1-2주에 한 번씩 나와서 이게 또 그 매뉴얼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세금 보고를 파일하고 나서 환급을 받는다거나 세금 보고가 프로세스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서도 좀 더 빨리 환불을 받고 좀 더 빨리 프로세스를 하기를 원하시면은 반드시 e-파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e-파일링을 하고, e-파일링을 할 때 세금 보고 에러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e-파일링을 했더라도 세금 보고가 에러가 있게 되면 이제 그거를 그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문의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e-파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고, 누락된 정보 없이. 만약에 이제 페이퍼 파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페이퍼 파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한 몇 개월 정도, 최고 6개월에서 뭐 1년까지도 이게 그 딜레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변화된 것들, 연방정부에서 변화된 것들, 또 일리노이에만 해당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리노이 그 납세자들한테 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융자, 이 학자금 융자를 받고 이제 그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융자를 갖기 시작하는데, 이게 팬데믹 기간이다 보니까 뭐 그 학자금 융자에 대한 또 탕감이 있기도 하고, 또 고용주들이 그 인센티브로 그 학자금 융자를 대신 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금 융자를 우리가 탕감을 받았을 때 2025년까지는 원래 이게 탕감을 받게 되면 그게 이제 과세가 되거든요. 이게 cancellation of debt이라 그래가지고 COD라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갚아야 될 게 있는데 탕감을 받았으니까 이코노미 베네핏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그 2025년까지는 그 탕감된 그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2025년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그 고용 시장이 불안하고 지금 우리가 뭐 최근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 인력난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고용주들이 이제
이 인센티브로 이 리텐션 하는 그런 그 인센티브로 이 학자금의 일부를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약 한 5,350불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고용주가 그 학자금 융자의 일부를 갚아주게 되면 그게 또 다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5,350불까지는 이제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퍼머넌한 것들은 아니고요. 다 한시적인 것들이거든요. 한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2020년에 시작이 돼서 2025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런 것들을 그 최대한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항목별 우리 공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의료 비용들을 우리가 항목별로 공제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그 조종소득, 우리 AGI라고 그러죠. 이 조종소득에 이 그 10%까지만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을 했거든요. 그 의료 비용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올해는 그거를 7.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료 비용을 항목별 공제할 수 있는 그 금액들이 좀 더 늘어난 거죠. 그게 올해 또 그 변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올해 그 시행되는 것 중에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거든요. 이게 이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이제 기존부터 있었어요. 옛날에는 1,000불이었다가 2,000불로 올랐다가 2021년에 한시적으로만 5세 이하, 그러니까 뭐 그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 한 명당 그 1년에 3,600불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6세부터 17세, 원래는 16세까지였는데 17세까지는 1년에 3,000불씩 지급을 하는데 이거를 미리 줬어요. 일반적으로는 세금 보고를 하면서 이걸 적용을 해줬는데 올해부터 그 2021년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리 6개월 거를 매달 15일마다 쭉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급을 받았는데 결국은 반년치 거를 미리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반년치는 지금 2021년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꼭 클레임을 하셔야 됩니다. 클레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2021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레터 6419라는 양식에다 기재를 해가지고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납세자분들이 반드시 그 편지를 회계사님한테 가져다 주셔야 돼요. 그럼 회계사님이 그걸 보고 원래 3,600불 받아야 되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1,800불 이미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나머지 1,800불만 지급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세금보고에 클레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잊지 말고 그 폼을 가져다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 폼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좀 기다리다가 안 왔을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 보면 거기에 이제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산하셔가지고 그 금액을 이제 회계사님들한테 가져다 주시면 회계사님들이 그걸 보고 이제 클레임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이 꽤 큰 금액이고 일시적으로 2021년 한 해만 해당되는 거니까 꼭 누락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고,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불편한 점은 내가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 많죠. 애가 태어났다든지 2021년에 그럼 국세청 자료는 전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미리 주는 거였는데 국세청 자료에는 2021년에 새로 태어난 아기의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선불로 지급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2021년 세금 보고를 진행할 때, 올해 진행을 할 때 다 클레임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그런 다른 경우가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되는데 국세청의 실수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토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좀 불편한 게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확하게 세금 보고가 정산이 돼야지 올해는 빨리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정확한 정보를 회계사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변한 것 중에서 이제 좀 가장 큰 부분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이제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싱글일 경우에는 이 조정소득이 75,000불을 이하만 해당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부 합산 보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15만 불, 그 다음에 편모 가정인 경우에는 11만 2,500불까지 조정소득이 그 이하인 가정에만 이게 또 해당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내가 엘리저블한지 내 조정소득이 충분히 이런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정소득 구간인지를 회계사님을 꼭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이게 이제 세액 공제 성격이고 이게 환불성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세액 공제라는 거는 그 세금을 1대1로, 그러니까 달러 포 달러라고 그러거든요. 1대1로 줄여주고, 만약에 세금이 없으면은 사용하지 못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이제 환불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는 1,400불까지는 환불을 해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 플러스 환불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더라도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살아있으면 다 환불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잘 정산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Child Dependent Care Credit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Child Dependent Care Expense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거는 대부분이 배우자가 다 일을 하고 있을 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배우자는 집에 있고 집에서 애들 돌보고 한 배우자는 일을 할 경우에는 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다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애들을 뭐 이렇게 데이케어 같은 데 맡겨야 되니까 보통 이제 이 12세 이하 그 자녀들을 그 데이케어나 이런 데 누군가한테 맡겨야 된다거나 뭐 또 집에 뭐 내니를 들여서 뭐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비용들에 대한 거를 이제 공제를 하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공제를 해서 그걸 이제 세금 계산을 해보면 뭐 이 전년도에는 약 한 600불 정도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인데 환불성이 아니라 그냥 이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만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시적으로 그 자녀 한 명당 약 4,000불의 세액 공제, 그 텍스 크레딧, 거기에다가 만약에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이 텍스 크레딧을 유틸라이즈 할 수 있는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환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4,000불까지 자녀 한 명당, 자녀 두 명일 경우에는 최대 8,000불이 되겠죠. 8,000불까지 이 세액 공제, 텍스 크레딧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다 또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가장 큰 이 전년도에 비해서 큰 변화인데, 이게 법안이 생겨난 이유는 아시겠죠? 지금 뭐 모든 법안에는 이 정부에서 이런 세법들을 만들어낼 때는 이 국민들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게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생겨난 이유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심한 지금 고용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난에 있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 부부 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인커리지 해주기 위해서 부부들이 애들 맡겨놓고 나가서 자유롭게 일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텍스 크레딧을 주겠다, 환불을 주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 이게 생겨났고, 뭐 지금 2022년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뭐 지금 또 워낙 지금 고용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글쎄요, 이게 공적으로는 이게 익스텐드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2021년 한 해에 한시적으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표준 공제들, 이제 표준 공제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진 않았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300불에서 150불 정도가 표준 공제 금액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 보고 하시는데 큰 임팩은 없고, 약간 인플레이션 변동에 맞춰서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은퇴부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이거를 RMD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Require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RMD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은퇴부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일정한 연세가 되시면 그거를 꼭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은퇴구자에 들어가는 돈들은 세금을 안 낸 금액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금이 디퍼된 것들인데, 이거를 찾지 않고 계속 그 계좌에 둬버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혜택을 줬으니까 연세가 72살이 되면 꼭 꺼내서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팬데믹 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꼭 꺼내야 되는데 안 꺼내도 세금을 안 내도 되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72세가 돼서 1년에 꼭 얼마를 꺼내야 되는데 그거를 인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엑서사이즈 텍스를
그 내야 되는 세금의 50%까지 이게 그 어세스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높은 페널티가 부과가 되는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줬는데 올해는 이게 다 2021년부터는 다시 이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은퇴하신 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랑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얼마를 꺼내야 되는지 계산을 하신 다음에 꼭 이거를 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영리 단체 우리가 그 도네이션하고 공제하는 거, 이 공제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건 항목별 공제에 해당이 돼요. 근데 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2018년 트럼프 세제개혁 이후로 그 표준공제 금액이 너무 높아져서 실제로 지금 그 항목별 공제를 하는 납세자들은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뿐이 안 돼요. 거의 95%는 표준공제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네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게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도네이션을 해도 이제 더 이상 이게 큰 의미가 없게 돼버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한시적으로 이게 팬데믹 기간이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세금 보고할 때마다 항목별 공제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300불까지 공제를 하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2021년도 세금 보고할 때는 이 금액을 더 증가시켜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세금 보고 하나당 300불이었는데 지금은 세금 보고에 한 사람당 300불, 그러니까 부부일 경우에는 6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부가 이런 법안을 내놓는 이유가 이게 이제 힘든 시기지만 이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게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든 사람들을 좀 더 위해서 더 이렇게 국민들이 도네이션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항목별 공제는 상관없이 이제 공제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우리가 스티뮬러스 책,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걸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당 1,400불씩 받았었죠. 개인당 1,400불씩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정산을 해줘요. 정산을 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레터 6475라는 걸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뭐 2명이면은 뭐 2,800불 우리가 지급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회계사한테 갖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회계사님이 가족이 4명인데 2명 것뿐이 못 받았네? 그러면은 2021년 세금 보고 할 때 거기에 넣어가지고 클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것들은 회계사님께서 레터 6475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보고 이제 부족한 거면 클레임을 해서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이것도 기다렸다가 이 레터를 꼭 갖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2020년도에 나왔던 구제금융을 못 받으신 분들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2021년도에 클레임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 세금보고를 수정보고에서 클레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2021년도에 받으셨던 3차 구제금융에 대해서만 못 받으셨을 경우 아니면 적게 받으셨을 경우는 2021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 클레임을 해서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누락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개인당 1,400불이었으니까 꼭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6475라는 레터를 받으시면 거기 기재가 돼 있거든요. 국세청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를 줬는지 그래서 그거랑 본인의 기록이랑 확인해 보시고 또 차이나는 점이 있으면은 또 그것도 이제 회계사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또 클레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주정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는 원래 주정부 소관인데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는데 2020년도에는 실업급여가 과세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2021년도에는 실업급여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으셨으면은 주정부에서 1년 동안 얼마 실업급여를 지불했는지 1099G라는 폼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그 폼에 기재가 돼 있거든요. 얼마를 받았고 그게 과세 대상의 소득이기 때문에 얼마를 원천 징수했고 연방정부, 주정부 얼마를 원천 징수했는지 그것도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회계사한테 갖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세금 보고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정부에도 이게 과세가 돼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주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연방정부에서 무조건 과세고 주에 따라서는 과세가 안 되는 주가 있고 되는 주가 있는데 이제 일리노주 같은 경우는 과세가 되고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과세가 안 되는데 이걸 꼭 갖다 주셔서 세금보고를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이 세금보고를 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면 지금 세금보고가 엄청나게 딜레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세금보고에 반영을 해서 이 파일이 꼭
페이퍼 파일링이 아니라 이 파일링을 해야지 그나마 빨리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 조 바이든이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그 BBB 법안에는 우리가 지금 노화된 IRS 시스템을 우리가 좀 임프루브 하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버짓이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할당이 되면 IRS 시스템이 임프루브가 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을 더 하여해서 우리가 감사를 더 증가시켜서 우리가 이제 세수율을 올리자라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BBB 법안이 이게 이제 이게 패스가 되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것들도 많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 사실 팬데믹 기간에는 이제 국세청 사용이 힘들다 보니까 그 감사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가 더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이게 마이너리티나 한인 커뮤니티에 조금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켜봐야죠. 또 이게 국세청의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버짓이 이제 많이 잘리고 그랬었는데 공화당과 이 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이 BBB 법안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 BBB 법안이 어떻게 이제 수정이 되고 이게 패스가 되냐에 따라서 아마 세법이나 이런 거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올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빈부가 격차가 올해 늘어난 효과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소득이 굉장히 증가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도 있는데 이제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 뭐 굉장히 크게 비즈니스가 평소보다 예년에 비해서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을 창출한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들 같은 경우 이제 각 회계사님들이랑 이제 상의를 하시다 보면 비즈니스에 맞는 여러 가지 절세 방안들이 있는데 이 이민자들 특히 한인 이민자들 분들이 가장 잘 안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타이어먼트 플랜이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비즈니스에서 애들 가르치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에 대한 은퇴 플랜들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국에 굉장히 다양한 은퇴 플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약간 전문적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은퇴 플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Defined Contribution 플랜이 있고 Defined Benefit 플랜이 있는데 Defined Contribut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401k 플랜, 뭐 IRA, SEP IRA 이런 거에 해당이 되고 이제 Defined Benefit은 우리 한인 분들이 많이 안 하시는데 이게 펜션 플랜인데 이 Defined Contribution은 이게 1년 동안 딱 불입할 수 있는 금액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을 절세하는 그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펜션 플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은퇴하면은 우리가 현재의 어떤 현재 인컴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동일한 삶을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금액을 불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몇십만 불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플랜들이 있으니까 이런 올해같이 인컴이 큰 애 같은 경우는 이런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좀 셋업해가지고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은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Defined Contribution 플랜이나 아니면 Defined Benefit 플랜에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리노이 계신 분들한테 어떤 희소식인데 뭐 제가 옛날에 2018년 트럼프 세제 개혁 때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2018년 트럼프 세제 개혁 중에서 이제 일리노이에 계신 분들한테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특히 일리노이뿐만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블루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일리노이, 뭐 뉴저지, 캘리포니아 이런 데들이 대부분 재산세율이 높아요. 네, 재산세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재산세를 항목별 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세금 혜택을 보셨죠. 근데 이제 트럼프 세제 개혁이 바뀌면서 이 재산세나 로컬 텍스, 우리가 로컬 텍스를 SALT라고 그러거든요. 스테이트 로컬 텍스를 줄여서 SALT라고 그러는데 이 재산세나 로컬 텍스, 스테이트 로컬 텍스, 그러니까 주정부 텍스나 지방세 낸 것들, 이 지방세 낸 것들은 만불까지뿐이 공제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세 내가 한 만불 내고 주정부 세금, 주정부 인컴 텍스를 4.5%지 않습니까? 4.9%, 4.9% 주정부 세금 내고 해서 뭐 이것저것 내가 뭐 재산세, 뭐 지방세, 지방소득세, 주정부 소득세 다 해가지고 내가 한 3만 불 냈다.
그랬다 그래도 만불까지뿐이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와중에 또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공제 금액이 크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납세자들의 95%는 더 이상 그 항목별 공제가 필요 없고 다 표준공제를 해야 되고 또 이 와중에 이런 이 설트에 대한 지방세, 주정부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만불까지뿐이 공제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카고 지역 같은 경우, 일리노이 지역 같은 경우 프로퍼티 텍스가 굉장히 높은데 옛날에는 2018년 이전에는 다 공제했는데 지금 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산세 공제도 안 되는데 집 사서 뭐 하냐, 자산세 높은데 이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불안 요소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주들이 대부분은 민주당 주들이죠. 블루스테이트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일리노이, 그 다음에 뉴저지, 뉴욕 이런 주들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들이 고민이 커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우회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회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 몇 개 주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리노이도 지금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커네티컷 주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영구적으로 이걸 시행하기로 했고, 일리노이 주나 캘리포니아 주 이런 주도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이걸 시행하는데 이제 오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개인 재산세 집에 대해서 내고 그 옛날에는 개인 세금 보고에 항목별 공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이제 지금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공제를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우리가 Scorp이나 LLC 우리가 pass-through entity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대부분의 한인분들의 비즈니스는 이런 pass-through entity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시거든요. Scorp이나 LLC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안을 PT 텍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줄여서 이런 Scorp이나 LLC 같은 경우는 회사에선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들이 회사에선 과세가 되지 않고 개인으로 흘러 들어가서 개인 세금 보고에서 세금을 한 번만 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내는 세금이 없는데 이 법안은 회사에서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일리노이 세금을 내가 일리노이 개인으로 흘러 들어가서 10만 불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개인에서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본인의 에스코퍼레이션이나 LLC에서 일리노이 텍스 개인 거를 그냥 내는 거예요. 10만 불을. 그럼 그 10만 불을 갖다가 그렇게 내고 나서 보통 이제 그 주 세금은 그 비즈니스 세금 보고할 때 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연방정부 세금 보고할 때. 그래서 그 10만 불 낸 거를 연방정부 세금 보고할 비즈니스 세금 보고할 때 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과세 소득이 줄어들겠죠. 비즈니스 과세 소득이 그 10만 불만큼 줄어든 그 과세 소득이 내 개인 세금 보고로 흘러 들어와서 거기서 세금을 내게 돼. 이제 거기에서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불 정도 비즈니스 이익이 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식으로 해서 세금을 내시게 되면 작게는 만 불, 작게는 만 불, 크게는 3만 불, 2, 3만 불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으시고 내 과세 소득이 한 10만 불이다 그러면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한 10만 불이다 그러면은 내 개인 세금 이 방식으로 해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한 1,500불에서 2,500불 정도 많게는 3,000불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게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에서 공제가 안 되니까 비즈니스 세금 보고에서 내 개인 주정부 세금 그거를 4.95%를 그냥 비즈니스에서 내고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에서 공제를 받고 비즈니스 과세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 줄어든 금액이 내 개인 세금 보고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회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서 내야 될 세금을 비즈니스 내게 하고 비즈니스에서 공제를 받게 해서 개인에게 흘러 들어오는 과세 소득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이거는 매년 일렉션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거라고. 인디펜 컨트랙터 해가지고 우리가 스케줄 C로 보고하는 자영업자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반드시 S코퍼레이션이나 LLC를 로 회사를 운영하신 분들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사용하시려면 인디펜 컨트랙터로 해서 스케줄 C에 보고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회사 설립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방식을 좀 사용하시면은 다 몇천 불이라도 1년의 세금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회계사님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가 알라바마, 아리조나, 알칸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크네티컷,
뭐 조지아, 뭐 상당히 많은 주들이 하고 있어요.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오클라호마. 그래서 뭐 그 상당히 많은 주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일리노이도 지금 이 올해부터 조인을 했거든요. 2021년부터. 그래서 2021년에 이제 12월 30일까지 이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그 많이들 못 하셨어요. 이제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이제 사실 이렇게 소수 분만 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걸 못 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꼭 이 새로운 법안을 사용하셔서 절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바뀐 것 중에 하나, 일리노이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장비나 이제 비즈니스 운영하면서 뭐 장비나 이런 고정 자산들, 기계 장치들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원래는 뭐 5년, 뭐 7년, 뭐 10년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올해 그냥 다 공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연방자원청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들이 꽤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팬데믹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연방정부에서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하면 주정부도 받아줬는데 이제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더 이상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장비 산 거에 대해서 100% 공제를 했더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너스 디커플링. 디커플링을 해가지고 이거를 5년으로 나눠서 5분의 1씩 매년 공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리한 거죠. 그렇지만 또 이걸 또 우회하는 방법은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사용하지 말고 이제 섹션 179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5년에 나눠서 공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공제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또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받아줘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일리노이 이거는 이제 또 납세자들한테 뭐 좋은 소식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특히 이제 이런 Scorp이나 Scorporation이나 LLC 말고 이제 우리가 Ccorporation이라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큰 회사들이 이제 Ccorporation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세금을 내야 돼요. 뭐 연방정부 21%, 주정부에서는 뭐 Replacement Tax, Income Tax 합쳐서 9.5%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을 쓸 수 있어요. 과거에 손실이 있으면은 올해 이제 인컴이 발생했더라도 그냥 상계시키면 되는데 지금 일리노이 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손실이 엄청나게 컸더라도 지금 한시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10만 불까지뿐이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뭐 팬데믹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좋아가지고 100만 불 손실이 있었다. 근데 올해 인컴이 100만 불이 났다. 그러면은 작년에 100만 불 이익 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상계시켜서 세금 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일리노이 주 같은 경우는. 근데 2021년부터 2020년 4년까지는 그 100만 불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0만 불까지뿐이 못 써요. 그러니까 10만 불까지 못 쓰고 그러면 일리노이 같은 거 나머지 90만 불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일리노이가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2021년부터 2020년 4년까지 세수율이 올리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죠. 그 대신 이거는 이제 Scorp이나 뭐 LH 이런 데는 해당되지 않고 큰 회사들, 그러니까 Ccorporation들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한인분들 비즈니스들 중에서는 이제 Ccorporation이 많이 없지만 이제 지상사나 이제 그런 한국 대기업의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Ccorporation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한테는 조금 불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해 주시고 올해 세금 보고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레터 6419, 그 다음에 이제 6475, 이 레터들이 이제 지금 아마 국세청에서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제 6419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미리 Advance Child Tax Credit이라고 해가지고 2021년 세금 보고 때 받아야 될 그런 Child Tax Credit을 미리 환불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산하는 폼인데 이제 이 금액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내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제 6475 같은 경우는 3차 스티뮬러스 책에 대해서 개인당 1,400불씩 지불했던 그 금액을 정산해 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기록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증빙 서류 있죠. 이 증빙 서류 내 통장에 찍힌 증빙 서류가 있으니까 그거를 카피하셔가지고 그거를 카피해서 국세청에다가 편지를 써야 돼요. 카피해서 내 기록상으로는 이 금액이다. 근데 지금 이 6419나 6475에 기재된 금액은 내 기록과 차이가 있다. 이거 수정해달라고 이거를 편지를 써서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IRS 지금 직원들 제대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면 뭐 한 3, 4개월 안에 답변이 오는데 지금은 막 6개월 6개월에서 뭐 1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 보고를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그 6475나 그다음에 6419에 기재된 금액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은 그 차이나는 금액들을 내 증빙 서류와 그 편지에 차이나는 서류를 그 편지로 써가지고 보내서 그러면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제 답변이 오겠죠. 우리가 잘못했다, 기록을 수정해주겠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수정 보고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가 PPP 론을 비과세로 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거를 그 재무제표에서 그 기타 소득으로 기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 PPP는 급여에 사용됐기 때문에 급여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회계사님들한테 주시게 되면 회계사님들은 그걸 모르니까 다 그냥 과세 소득으로 넣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님한테 반드시 PPP 10만 불 받았고 그게 지금 급여를 줄여줬다. 아니면 기타 소득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계사님들이 그거를 과세 소득에서 빼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주에 따라서는 뭐 주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는 주 차원에서 과세가 되는 주도 있어요. 뭐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 일부가.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회계사님들 상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EIDL 뭐 그랜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비과세인데 이제 EIDL 론을 또 받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EIDL 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비과세긴 한데 이제 EIDL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 제한이 있어요. 꼭 뭐 비즈니스로 사용해야 된다든지 뭐 다행히 이제 뭐 리파이낸싱 하는 거는 괜찮다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EIDL 금액을 펀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그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비즈니스를 매각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SBA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BBB 법안 BBB 법안이 만약에 그 패스가 되게 되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지금 뭐 혼란스럽고 지금 다들 버짓도 없고 하니까 지금 그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인포스먼을 하지 않고 감사를 많이 하지 않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감사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를 이런 그 이하들 같은 경우를 그냥 뭐 개인으로 가져와가지고 주식시장 좋다고 해서 주식을 투자하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설사 내가 뭐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내 개인 구자로 옮겨서 뭐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반드시 빨리 제자리로 갖다 놓고 그 비즈니스용으로 그 SB에서 준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그 사용을 했다는 그런 증빙 서류들을 차곡차곡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네. 아무튼 뭐 지금 뭐 이제 세금 보고 우리 데드라인이 4월 18일이고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뭐 연장 보고를 하게 되시면 회사들 같은 경우는 9월 15일, 개인들 같은 경우는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연장 신청을 하는 거는 파일링에 대한 연장 신청이지 텍스 페이먼에 대한 연장 신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금 보고를 할 때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연장 신청할 때 반드시 회계사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세금을 미리 납부하시면서 우리가 익스텐션 페이먼이라고 그러거든요. 납부하시면서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 신청할 때는 세금을 좀 넉넉하게 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돌려받더라도. 왜냐하면은 연장 신청하면서 세금을 모자라게 내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랑 이자가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계사님이랑 좀 상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큰 차이는 없지만 여러 가지 소소한 그 새로운 법안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양식들이 지금 전년도에 없었던 양식들이 지금 지금 뭐 6419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회계사님한테 제출하시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